안녕하십니까. 민사집행법 강의를 맡게 된 법무법인 바른의 손흥수 변호사입니다. 만나봐서 반갑고요. 쉽지 않은 강의인데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예습 복습을 하면서 좀 따라 하시면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저는 법원에서 경매를 하다가 경매를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제 저서는요, 주로 경매 관련 저서들이 있고요. 관련 업무들도 많은데 그냥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사집행의 중요성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판결은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집행이 안 되는 판결은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민사집행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누이 말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집행은요, 실제로 돈이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면 금방 크게 손해를 나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기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경매를 하다 보면 채무자가 회생 들어가거나 도산 들어가거나 그러면 경매가 바로 멈추거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인가계획이 나거나 그러면 경매가 취소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집행을 하려면 바로 연결되는 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신탁법은 뭐냐 그러면 집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은 상태에서 특정 PF를 해보자 이런 거니까 집행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민사집행 등하고 관련된 민사 본안 사건을 이해하려면 민사집행법뿐만 아니라 도산법, 신탁법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해야지 민사사건을 통으로 제대로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요. 민사집행은 민사사건의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실체법과 절차법 문제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만나서 해결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돈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우리 민사집행법이 특이하게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혼합계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 때 그냥 선진 외국의 법 중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법을 만들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여러 것을 짜기를 해놓으니까 중간중간에 악의가 잘 안 맞는 게 밝혀지는 경우가 특히 집행에서는 많거든요. 이게 본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민사집행법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독일법, 프랑스법 이렇게 섞여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민사집행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사집행이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으로는 재미있습니다. 왜냐?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혼합계수로 해서 여러 군데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실타래를 한 가닥 한 가닥 푸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집행법 공부하는 사람은 민사집행을 민사사건의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민사집행법은 그냥 어렵기만 한 거냐?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없냐?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민사집행사건은요. 실제 소송하고 똑같이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민사소송법이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요. 법정에 나가서 그냥 재판하는 거 좀 보고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법정에 가서 방청한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려니까 진짜 머리가 터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민사집행은 그런 민사소송보다 더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해봐야 됩니다. 경매사건을 해봐야 되고요. 실제 해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실제 경매사건 기록을 몇 개 빌려다 보면 훨씬 쉽습니다. 그다음에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예습을 미리 하시고 만약 예습을 못했다 그러면 복습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훨 나을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 법전을 옆에 놓고 보고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법전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요. 강의 내용은 그냥요. 이 강의는 그냥 기본 골격을 세워주는 강의니까요. 너무 자세한 거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너무 평면적이고 밋밋하니까
중간중간에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강의는 과목도 과목이고 수강자도 대부분 실무 종사자이거나 종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거여서 실무를 염두에 놓고 합니다. 그다음에 강의 수준은요. 완전 초보자한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어렵거나 그러신 부분들은 예습과 복습을 좀 병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전은 항상 옆에다 놓고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은 사법연수원 2018년 교재 민사집행법하고 보존소송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걸 가미하거나 해서 지금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더 실무적이고 더 자세하고 깊이 알고 싶다 하면 제가 찍은 다른 강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강의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칙,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경매, 보존처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제집행 편 부분은 금전채권집행, 그 다음에 금전채권 내용 집행. 그러니까 주문에 돈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 집행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돈 말고요. 등기하라는 것, 부동산 명도하라는 것, 이런 거에 관한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집행에 관한 거에는 대상물에 따라서 부동산 집행, 동산 집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동산 집행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강제 경매 말고 임료에 대해서 집행하는 강제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동산 집행에는 유체 동산 집행하고 우리가 말하는 채권이 이 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집행 절차에서는 배당 절차가 부동산 집행 절차하고 달리 모든 경우에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배당 절차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1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민사집행의 기본 개념하고 강제집행의 요건 이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1강에서 보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강제집행의 요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판례가 좀 독특한 법리를 설치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만 특별히 따로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민사집행의 법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의 법원은 잘 아시다시피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이 있고 중간에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있는데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민사집행법하고 민사집행규칙의 내용이 많고 특이한 거는 다른 어떤 법보다 여기는 대법원 예규가 많고 그것들이 실무에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염두에 두십시오. 민사집행의 종류로는요. 집행 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아까 봤던 부동산 집행, 동산 집행 이렇게 말하고요. 집행 방법으로는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 강제는 집행관이 직접 뺏어서 채권자를 주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고 대체 집행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집행관이 대신 건물을 하는 거 이런 거요. 간접 강제는 채무자가 내릴 때까지 계속 간접 강제금을 부과해서 심리적 압박을 줘서 집행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집행의 효력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현되는 권리니까 판결 주문의 내용에 따라서 아까 봤듯이 금전 집행, 비금전 집행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 법은 다 이런 요소를 다 고려해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나눈 게 아마 부동산 집행하고 동산 집행을 골격을 나누고 그 안에서 다 또 나누고 이렇게 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강제 집행에는요, 민사 집행에는 크게 강제 집행, 판결로 하는 강제 집행, 등기에 있는 근저당으로 하는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유치권 경매나 공유물 분할 경매처럼 임의경매는 아닌데 임의경매 절차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크게 대별하면 강제집행, 임의경매, 형식적 경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은 다른 게 아니죠.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국가기관에서 채권자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그 돈을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등기 소송에서 이겨서 등기하는 거는 강제집행이냐?
예입니다. 근데 청구 이의 소송 대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 소송은요, 집행 절차가 없거든요, 따로.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청구 이의 소송은 집행 절차를 염두에 둔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판결 절차는 말 그대로 집행권은 권리가 있냐, 있다고 그러면 얼마가 있냐, 그 권리관계를 확정해 주는 절차고, 강제 집행 절차는 그 판결을 실현해 주는 절차입니다. 근데 그러면 판결 절차가 당연히 강제 집행 절차가 뒤따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등기 소송은 집행 절차가 없고요. 또 판결 절차하고 강제 집행 절차하고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이게 후속하지만 그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결부된 거는 아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이게 상호 독립된 기관이 하는 독립된 절차라고 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중요합니다. 뭐냐 그러면 서울중앙으로 치면 판결은 1, 2, 3별관에서 만들고 집행은 이제 3별관은 회생법원이네. 1, 2별관에서 만들고 집행은 4별관에서 하거든요. 뭐냐 그러면 여기서 판결문 만들어주면 여기는 만들어진 판결이 옳건 그르건 상관없이 그 판결 주문만 보고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나 이런 걸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실체 절차, 이분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형식주의,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자, 아까 집행의 종류에 관해서는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집행기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관, 집행법원, 다음에 수서법원. 근데 수서법원은요,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만 집행기관이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집행관하고 집행법원이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 하는 채권 집행, 부동산 집행은 다 집행법원이 하고요. 간단하거나 실력 행사가 필요한 거, 이것만 집행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하는 거는 유체동산 집행하고요. 건물 철거, 명도 이런 걸 집행관이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집행법원이 옛날에 하던 일을 집행단독 판사들이 했는데 최근에 이 업무가 보좌관한테 넘어갔거든요. 이 보좌관한테 넘어가면서 좀 제도가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업무 중에 좀 복잡한 거 몇 가지 아주 소소한 것만 판사한테 남고 대부분은 보좌관한테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부동산 집행을 염두에 놓고 보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하고 다음에 부동산 인도명령 이것만 집행단독 판사가 하고 나머지는 다 보좌관이 하고요. 채권 관련해서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하고 특별현금화 명령 이런 것만 판사가 하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가 다 보좌관한테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판사들은 그냥 보좌관을 감독하는 업무 정도로 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 집행관, 집행법원 그다음에 그 수서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거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번 강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집행을 하려면은요 이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세 가지 요소가 갖춰야 되는데요. 집행권은 그 집행권원에는 당사자가 있겠죠. 원고, 피고, 채무자, 채권자, 그다음에 집행문 이렇게 이게 갖춰지면 채무자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무기인 거죠. 자, 집행 당사자부터 보겠습니다. 집행 당사자는 원래대로 판결을 A가 B로 받았으면 A가 집행 채권자, B가 집행 채무자가 되는 거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제 B가 죽었다. 혹은 A가 채권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종래 판결의 명의하고 집행 채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하면 이게 집행 당사자가 되고 이렇게 집행을 하면 이렇게 집행 당사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제대로 못 맞추면 안 맞춰진 판결에 기한 집행은 무효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당사자 적격의 범위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하고 일치합니다. 당사자 적격 변동, 그러니까 이렇게 A, B 판결이 이렇게 바뀌거나
양도하거나 그러면은요. 자, 집행문을 부여받기 전에는 당연히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받은 후에도 당연히 승계집행문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기 이 조항 때문이죠.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그러니까 승계집행문 안 받아도 된다고 법이 예외를 해놨거든요. 왜냐 그러면 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하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A가 B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건 B의 모든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B-로 돼버리면은요, B-의 모든 재산이 집행 대상 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거거든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면 그 B-한테 승계집행문이 발령된다는 게 통지가 되고 증명서도 가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가 채무를 지게 되는지. 근데 상속재산에 대해서 이미 강제집행이 됐다고 하는 거는 다른 재산이 집행되거나 그럴 염려가 전혀 없잖아요. 일단 딱 묶였죠. 집행될 게. 그래서 승계집행문 안 부여받아도 되도록 하는 거고요. 필요한 거는 그러면 누군가 이 집행 절차에 관해서 통지를 받고 절차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죠. 그거하고 관련해서만 문제가 되지 승계집행문 부여의 문제는 안 생깁니다. 당사자 사망한 경우에는. 자, 선정당사자 있는 경우 판결, 그러니까 뭐 노조위원장이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체불 임금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 보통 이렇게 나죠. 선정자한테 얼마 이런 식. 이거를 대표자인 선정 당사자가 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선정자들이 각기 자기들이 따로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A, B 판결이 그렇게 되는 거죠. A-, B-, C- 이렇게 돼서 이렇게 승계집행문을 받아야지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정 당사자 쪽에서 공격할 때도 그렇고 거꾸로 선정자는 상대로 채무자로 해서 집행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집행 당사자에 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 집행권원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권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결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는 거하고 그 권리의 크기가 거기에 써져 있죠. 법에 보면 민사집행법에는 24조, 26조에 있고 56조에도 여러 가지 집행권원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법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만 보면 흔히 보고 있는 판결, 가집행 판결도 집행권원입니다. 이걸로도 당연히 집행이 되니까요. 조서도 그렇고 집행증서도 실무적으로는 많습니다. 종전에는 금전만 집행증서를 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기간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명도 관련해서도 집행조서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공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같은 것도 집행권원이죠. 당연히. 이게 의해서 채무자 재산에서 팔아서 돈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가처분결정 이런 것도 집행권원입니다. 집행문. 예. 판결이 있는데 여기 집행문은 뭐냐 그러면 그 판결한 재판부의 사무관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판결 가짜 판결이 아니니까 이 판결로 집행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허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세요. 집행문. 집행문은요. 그러면 언제 붙여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모든 집행에는 다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음에 보시겠지만 법 정책적으로나 이론상의 이유 때문에 집행문을 안 붙여도 되도록 한 권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조건이나 승계가 문제될 때는 집행문을 붙여야 됩니다.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은 집행권원은요. 지급명령이나 이행공고결정 이것들은 그냥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절차적으로 간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집행문을 필요 없이 그냥
집행권은 안에 집행문 기능을 하는 부분도 그냥 같이 표시해서 해놓은.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은요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문 붙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등기 명하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이 되면 채무자가 등기에 대해서 동의한 의사표시가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집행문은요 1심 법원 사무관 등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증서의 경우 공정증서 같은 집행증서의 경우에는요 보통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하고요. 아까 말했던 조건이나 승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본인이 하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거기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동시행 관계에 있는 그 반대 의무 상환에 관한 부분은 그 집행 개시 요건이거든요. 그게 원칙인데요. 그 선의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 소송의 경우에는요. 집행 절차가 따로 없잖아요. 집행 개시 요건으로 삼으려고 하면 집행 절차가 있어서 집행을 개시하는 기관에서 그거를 따져주는데 등기 소송은 집행 절차가 없어서 그런 기관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된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등기 소송의 경우에는 집행 절차가 없어서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할 수 없어서 한 단계 올라가서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죠. 법에도 그렇게 명문으로 써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법 규정에는 이렇습니다. 그 앞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실제 집행문을 먼저 보고 앞에 설명을 보시면 사실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판결은 이렇게 됐는데 양도가 돼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집행되는 경우에요. 이 정보는 그러니까 승계 집행의 경우에는 그 재판장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업무를 보좌관이 하니까 보좌관의 명령에 의해서 피고에 대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원고 암묵의 승계인 이렇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법원한테 안심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집행. 비슷한 게 공정증서나 약속의무 공정증서에 같은 비슷한 문구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자, 갑이 을한테 이제 보증금 채권 세를 살아서 했는데 갑의 채권자 C가 갑한테 대해서 판결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 죽으니까 상속인인 A, B가 당연히 상속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상속 포기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가 갑의 채무를 떠안지 않고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뭐 손자나 그 밑에 사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행은요. 집행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집행 당사자로 삼아서 한 것에서 무효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부분이고 여기는 이론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강제집행 요건하고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독특한 법리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 원래대로 이 집행권한에 문제가 있으면 청구 이의소송을 하고 집행문 부여에 이게 붙여주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송하고 이렇게 불복 방법이 원래는 딱 대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흔히 있는 미성년자나 무권대리인이 명의로 된 집행증서는 워낙 부실하게 만들어진 집행권한이니까 당사자 구제도 좀 쉽게 해보자. 이게 대법원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실체적으로 무효면
청구 이의의 소송으로 다투는 것만 되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이 경우에는 청구 이의 말고 집행부 부여에 대한 이의로도 다툴 수 있다. 쉽게 불복 방법을 일단 넓혀놨고요. 이렇게 해서 이 집행권한의 효력을 깨면 좋은데 제 시간 안에 못해서 뭐 전부 명령이 돼버리거나 등기가 돼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장에 하면 권한을 깰 수 있고 권한을 못 깨고 집행이 돼버렸다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등기 말소송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이게 대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특수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하고 달리 불복 방법에 관한 예외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워낙 부실하게 만들어진 집행권한인데 또 집행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효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쉽게 없애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그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집행권한의 집행수락 문건 앞에서 보셨는데요. 그 어음 공정증 이거 추인도 마찬가지예요. 미성년자나 하면은 본인이 하면 안 되고 대리인이 해야 되고 무권 대리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를 받아야 되니까 그 추인도 법이 정한 요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행위니까 그리고 소송행위니까요.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도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제 경매에는 공신력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쉽게 깨고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쉽게 된다네. 그러면 강제 경매에 공신력이 있다는 거하고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강제 경매의 공신력은요. 이 집행권한이 제대로 만들어진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하는 법리이고 이 경우는 이게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이걸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리하고 이 법리가 모순되는 건 아니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1강에서는 강제 집행의 요건, 그러니까 집행 당사자, 집행권한, 집행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부수적으로 그 총론적인 얘기들을 일부 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